검찰의 범죄 사실은 사실이 아니니까 억울한 점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을 했고 잘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돈 건넸다고 진술한 건 맞는 거죠? 높이 쌓았던 거짓의 뚝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정치 보복이라는 호미로도 특검이라는 가래로도 더 이상 막을 수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운명적 상황이 지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구속이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여야 갈등의 골 지금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검찰 수사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할 전망인데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재섭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승은 변호사, 장현주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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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제 바로 보시죠. 자, 지금 민주당에서 조금 전이었습니다. 1시 30분쯤 이제 기자회견을 열고요. 윤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을 향해서 사과하지 않으면 시정연설을 용인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배경이 있는지 또 윤 대통령의 사과 이 시점에 필요한지 먼저 이현정 위원님께서 오늘 요 상황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일단 2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회 시정연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회 시정연설은 그 정기국회 때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대표로서 대통령이 국회와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즉 예산의 방향을 어떤 방식으로 정해야겠다는 하는 것인데요. 예. 자, 그런데 지금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 사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용인할 수 없다. 뭐 보이콧하겠다는 이야기죠. 예. 자, 문제를 따져보면 윤 대통령에 대해 사과라는 게 어떤 부분의 사과인지 저는 분명치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에 대해 사과하라는 건지 예전에 뭐 유혹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라는 건지 자 그러면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문제는 사실 민주당 전체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표에 관련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련해서 왜 민주당이 전체적으로 국회까지도 어떤 시정연설까지도 대통령 보이콧할 정도로 당 차원에 대응한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측면이 드는 거거든요. 왜냐?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측근이라고 이야기한 김용 부원장이 자금을 수뢰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대선 경선 자금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왜 민주당이 자신들의 문제로 전부 다 치환을 해서 이거를 국회 차원으로 넘기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지난번 유혹 발언 같은 경우도 보면 분명히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그런 욕설을 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떤 사과를 해야 될지는 분명치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정말 내년에 국민들이 이 내년 1년 동안 살아야 되는 중요한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까지 국회의원의 임무를 방기하겠다? 저는 명분이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는 국회 무시와 야당 탄압에 대해서 최소한의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이 안 되면 시정연설을 글쎄요 보이콧인지 뭐 용인할 수 없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만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민주당 내에서는 굉장히 정치 보복이라는 생각들이 강해요. 왜냐하면은 좀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 없이 체포영장을 바로 발부했잖아요. 그런 측면은 바로 그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에 굉장한 지장을 초래하는 거거든요. 또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 대상자로 지명해놓고 그 측근까지도 수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 수사를 하다가 김용 부원장이 나온다거나 정진상 실장이 나오면 좋은데 이미 대상자를 정해놓고 수사 범위를 넓혀서 수사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정치 보복이라는 프레임이 굉장히 강하게 생각되는 것 같고 특히 민주당의 어떤 연구원에까지도 민주연구원까지도 압수수색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그 이유가 김용 부원장이 이제 뭐 10월 11일에 여기 부원장으로 3번 나왔다는 건데 과거 대선 자금과 관련한 자료들이 있을 가능성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복의식으로 나왔다는 측면에서 어떤 당원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좀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형식적 공정이라도
좀 지켜주면 좋겠다. 과거에는 민주당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 여당에 대해서도 수사를 하고 형식적 균형을 맞췄거든요. 근데 오로지 이재명 대표와 그 측근을 향해서만 수사가 되고 너무 전방위로 되면서 김건희 여사와 그 가족, 장모에 대해서 압수수색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은 정치 보복으로 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치 보복으로 좀 민주당 쪽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의 또 조정식 사무총장도 시정연설 전까지 특검 수용에 대한 답을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시정연설을 계속 언급을 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에서. 좀 어떻게 사과가 만약에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대통령이 국회에 와서 시정연설을 하는 것은 이현정 위원님처럼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그 내용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를 이해하는 얘기들이 나올 텐데 과연 지금 국면에서 대통령의 입으로 협치라는 말을 나올 때 사실 현실적으로 여야 간에 지금 협치를 할 수 있는 국면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국정감사 기간에 제1야당의 당사의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든지 그리고 뉴욕에서의 그 발언에 대해서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비속어가 없었다고 했지만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 비속어가 국회 야당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기 때문에요. 당연히 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협치를 하자는 그 얘기가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같이 좀 양극 간의 여야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그냥 시정연설에 와서 대통령이 협치를 얘기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형식적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이 뭔가 결자해제 차원에서 국회라든지 국민에게 이 상황에 대한 유감 표명 정도는 하셔야 앞으로 여야 간의 협치의 어떤 국면을 마련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섭 위원장께 보시기에는 지금 국회 무시와 야당 탄압에 대해 사과하라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 받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이 민주당에서는 계속 타이밍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를 들면 혹시 국정감사 기간에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느냐. 또 이제 대통령 시정연설을 하는데 앞서서 또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사실상 이제 보이콧을 선언하는 듯한 정치적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언제 수사가 진행돼야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수사라고 안 할 수가 있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가 구속된 게 제 기억으로 작년 9월입니다. 그러니까 1년이 넘은 기간 동안 지금 유동규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졌던 것이고 당시 우리가 계속 이 과거를 다시 되짚어 보면은 당시 유동규에 대한 구속 수사가 늦어졌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대장동 이슈가 터지기 시작하면서 왜 빨리 수사가 진척이 안 됐느냐는 비판도 많았었고 관련자들이 해외로 도피한다든지 남욱 씨를 미국에 다시 소환해 온다든지 그런 지난한 절차들이 있는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3월에 있었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대통령 입장에서 정말 좋은 호기를 잡으려면 3월과 6월 사이에 지방선거 앞두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정치적으로는 오히려 더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12월 달은 어차피 또 예산 심사가 있을 거고요. 내년에도 또 내년 국회 스케줄이 있을 텐데 모든 스케줄에 맞춰서 이것은 다 정치적 수사다. 왜 이 타이밍이냐고 주장하면 사실 대장동 수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어차피 오히려 이 수사가 더 늦은 감이 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고 특히 이번에 민주당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이었고 그 가운데서 특히 그 김용 부원장의 그 책상,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싶었는데 이것 전체를 다 민주당에 대한 야당 탄압이다. 민주당에 대한 그 당사 수색이다라고 프레임을 잡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이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적극적 협조를 하고 수사 과정에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이제 김 부위원장의 구속 기간 최장 20일입니다. 20일 동안 이 받은 돈을 어디에 썼는지 이 대표가 이런 일을 알고 있었는지 여기에 이제 검찰은 어떻게 조사를 할지 20일 안에 어느 정도 밝혀낼지 이현정 의원께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면 일단은 좀 증거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돈을 받았다라는 증거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남욱 씨의 그 관련 회사의 이모 이사라는 사람의 이제 메모장에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이 돈이 대부분 다 현금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현금으로 예를 들어서 한 6억 정도를 이제 김용 씨가 받아서 이제 이걸 사용했을 텐데 문제는 현금 추적하기는 꽤 어려울 겁니다. 근데 이 시점이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당에 들어오면서 친명계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당에서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친문들이 당의 주류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 한 사람씩 경기도 지사 관사에 불러서 설득하고 하면서 결국 친명계를 만들어 나갔고 그 과정에 7인회라는 것도 만들어졌고 뭐 이런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돈이 실제로 김용 씨가 개인적으로 썼을까라는 거는 저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대선에서 필요한 자금이다라고 가져갔다 그러면 어떤 방식은 왜냐 당시에 김용 씨가 이 선거의 자금 등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거를 보면 일반적인 본선 경선은 사실 선관위에서 대부분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도 이 당의 공식 루트를 통해서 관리되기 때문에 다른 비자금들이 쓰일 수 있을 가능성이 크게 적어요. 그렇지만 경선은 굉장히 감시가 안 됩니다. 그렇죠. 경선 자금 신고할 의무도 없어요. 그리고 또 경선 때 사실상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자기 어떤 사람들을 만들고 당내에서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의 검찰의 수사의 초점은 결국 이 돈을 실제로 경선 자금으로 쓰면서 이재명 대표의 측근 의원들한테 얼마나 전달될 수 있었던가. 저는 그 가능성을 어떤 면에서 보면 수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왜냐하면 이 자금 자체가 쓰였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조직을 만들기 위해 쓰여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검찰도 이 부분 관련해서는 김용 씨의 진술이 필요할 겁니다. 그렇다면 김용 씨 입장에서 보면 지금 2014, 2017년에도 돈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때는 성남시의원 때였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문제는 뇌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용 씨 입장에서도 보면 선택적으로 수사에 어떤 면에서 협조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도 알겠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의 행보도 좀 눈길을 끄는데 이재명 대표는 유튜브 채널에서 운명적 상황이라면서 국민을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아까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저희 이재명 대표가 또 오늘 낮에 대선 자금 진실게임 3, 3 이런 제목의 글을 SNS에 올렸어요. 이 같은 제목의 글을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좀 어떻게 보실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자신의 진실을 알리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전방위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밝힐 수 있는 방법보다는 국민을 믿고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을 얘기한 것 같고요. 일단 김용 전 부원장이 8억 4천만 원을 받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 수사와 법원의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미 받았다는 전제하에서 추론이 됐을 때는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검찰발 기사에 보면 이게 대선 자금이라고 하는데 대선 자금을 사용처에 대해서 이미 수사를 해서 이게 대선 자금으로 사용됐다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대선 자금일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 대선 자금인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하겠다는 것이니까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한 대선 자금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김용 부원장에서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전혀 나온 게 없다고 생각되고요. 또 좀 이상한 부분은 유동규 본부장에게 20억을 요구했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요구한 적이 없었는데 그 광주 쪽의 유세 현장에서 전화로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20억이라는 돈이 굉장히 큰 돈인데 전화로 요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의문이 있고 그리고 이 돈 중에 일부는 배달 사고가 나서 유동규 본부장이 썼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유동규 본부장 입장에서 보면 현찰인데 자신이 많이 쓴 것보다는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책임을 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도 좀 정확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남욱 변호사가 말한 메모장도 결국에는 유동규 본부장이 준 것에 대한 메모장이기 때문에 모든 키는 유동규 본부장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고 다만 김용 부원장의 진술이 앞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진실 여부도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자꾸 대선 자금일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추정의 근거는 대선 기간, 경선 기간 중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동규의 진술이 있다는 건데 이것만 가지고 대선 자금이라고 아직 단정하기에는 너무 속단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님께서 언급해 주신 그럴 만한 정황이 있었을 것에 대해선 아직 속단이다 이렇게 지적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의 입장, 민주당의 반발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재명 대표를 향한 이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자 민주당에서는 불법 정치 자금은 없었고 또 검찰이 진실을 조작했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까, 변호사님?
뭐 김용민 의원이라든지 뭐 지금 당에서 나오는 얘기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당 내부에서 여러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예. 여러 가지 뭐 어떤 면에서 얘기들이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김용 부원장이라든지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네. 김용 부원장도 전혀 받은 바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사탕 하나도 받은 게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당 입장에서는 그 혐의자라고 이제 지목되고 있는 분의 어떤 진술,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적이 없다라는 진술을 일단은 지금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뭐 증거들이 나올지는 살펴봐야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굉장히 큰 키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유동규 본부장의 진술 자체가 얼만큼 믿을 만한지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될 일이기 때문에요. 일단 김용 부원장 자체도 진술상에서 전혀 받은 바가 없다고 하기 때문에 예. 일단 앞으로 좀 진실 공방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특검 제안 등의 기자회견이 또 변명과 궤변이며 이 대표가 검찰 수사에 전향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특검 제안 이건 물타기다 이런 주장 계속하고 있는 거죠. 국민의 입장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난해 대장동 이슈가 터지고 나서 네네. 검찰의 수사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는 비판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예. 관련자들이 뭐 해외로 도피한다든지 뭐 증거 자료들이 없어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우리가 대장동 의혹을 제대로 밝히기 어렵다. 이번 대선의 핵심 키워드가 대장동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 범죄 사실 자체가 어떤 대선 국면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로 다뤄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유 때문에 예. 당시 국민의힘에서 먼저 특검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예. 굉장히 여러 번 특검을 제안했었는데 당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검 시간 굉장히 오래 걸린다. 이걸로는 진실을 밝힐 수 없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다라는 주장을 했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그 당시에 그럼 빨리 진행할 수 있는 상설특검법이라도 좀 해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국회 차원에서 빨리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도 민주당은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네. 거대 그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었으면 이미 작년에 특검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지지부진하게 계속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결국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에 속도가 좀 나기 시작하고 관련자들이 지금 구속된 상황이 오니까 이제 와서 다시 1년 만에 특검이라는 키워드를 꺼내게 된 것이고요. 예. 네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예. 것이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특검을 꺼낸다는 것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의 물타기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충분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 패널 모두가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키를 쥐고 있다.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여기에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배신감을 표하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발언에 지금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치 자금이 오간 상황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모를 리가 있겠냐. 죗값은 각자 받아야 한다. 이런 작심 발언. 여기에 계속 발언들이 좀 나오고 있다. 이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도 이제 검찰을 취재를 해보면 네. 수사도 생물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죠. 네. 왜냐하면 이제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어떤 면에서 본인이 빨리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진술을 많이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지만 본인이 이거 이제 나가기 어렵다라고 할 경우는 사실 본인이 주범이 아닌 경우 같은 경우는 굳이 이거를 본인이 다 덮어서 갈 이유는 없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딱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내년 작년만 하더라도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이 유동규 입장에서 보면 조금만 버티면 사실은 뭐 내가 한 2, 3년만 살다 나오면 충분히 내 재산도 지킬 수가 있고 네. 뭐 할 수가 있다라는 판단을 했겠죠. 예. 근데 이제 점점 되어가는 국면이 보면 모든 게 자신의 어떤 책임. 그러니까 즉 뭐냐면 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남시장이 모든 걸 결제하는 사람이잖아요. 예. 근데 이 어마어마한 일을 뭐 거의 조 단위의 이익을 남긴 일을 유동규는 자기가 어떤 면에서 보면 모든 걸 다 결정하고 하는 것처럼 아하. 그렇게 몰아갔지 않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김문기 전 처장 이 극단의 선택을 한 이분이 원래 이제 유동규 씨하고 같이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습니다. 성남시의 리모델링 사업도 같이 하고 같이 이제 성남시에 들어와서 쭉 있었는데 문제는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 나 모른다 하위직이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유동규 씨 본인에 대해서는 이런 사람 측근 아니다. 네네. 내 측근은 정진상, 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듣기로는 유동규 씨가 이거는 나를 이거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배신하는 거 아닌가? 라는 느낌들. 아하. 그리고 본인이 1년 동안 명상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나의 명예를 찾을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죄값만큼 지은 사람이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이 모든 대장동 문제를
떠안고 갈 필요가 있는가. 아마 예. 거기에 대한 회의가 저는 예. 상당히 크게 작용했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현재 변호사님께 이렇게 여쭤볼게요. 유동규 씨가 바뀌었잖아요. 근데 요 바뀐 것에 대해서 이제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용들 보면 아까 지금 이현정 위원님께서 얘기하는 이런 그 정황 때문에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이 지금 변화했다 또는 뭐 입장이 바뀌었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어떤 심경 변화인지 우리가 뭐 정확히 알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뭐 내심의 의사가 그랬는지 뭐 위원정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동기가 됐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분명한 것은 만약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 뭐 8억이라는 돈 그중에 뭐 6억 얼마 정도가 인정될 것 같은데 네. 그 부분을 정치 자금으로 김용 부원장한테 통과해서 전달했다고 하는 것과 예. 본인이 뇌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형량 차이는 참 많이 납니다. 당연히 많이 나겠죠. 그래서 당연히 뇌물죄일 때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이 받았다고 하면 10년 이상의 형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네. 본인을 통과해서 김용 부원장에게 정치 자금으로 전달됐다라고 하면 형량이 대폭 감량돼서 심지어는 집행유예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평가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럼 적어도 지금 진술이 바뀌는 상황에서 본인에게 유리해지는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다라는 지적은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기존 이재명 대표와 거리를 두는 발언을 하다가 지금 유 전 본부장이 갑자기 마음을 바꾼 이유 여기에 계속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바라는 것 이거가 좀 주요 원인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산하 직원이고 뭐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변호사 시절 때부터 연을 맺고 대장동 사업에 온몸과 마음을 바친 아버지를 성남시장 재직 시절 표창까지 받고 유동규 본부장과 함께 골프까지 같이 친 아버지를 이재명 대선 후보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좀 추정을 해보고 있는 건데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는 것이 너무 뻔한 거짓말이라서 큰 실망과 좀 배신감을 느꼈다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꽤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유동규 씨를 향한 이재명 대표의 말에도 예.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유동규 씨한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 이미 있었습니다. 뭐냐면 유동규는 측근 아니다. 그 당시 김용, 정진상 정도가 되어야 측근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유동규 씨가 어떤 대장동 사업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을 무렵에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심지어 김문기 처장은 뭐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고 볼 정황들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 정도로 냉정하게 나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끊어내는 것을 보고 나 역시 뒤집어쓸 수 있겠구나라는 심정적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네. 예. 게다가 저 김문기 처장과 관련된 이슈에서는 사실 뭐 유가족들의 인터뷰가 우리 자료 화면에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당시 고 김문기 처장의 발인 날에 산타 옷 입고 막 무슨 행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유가족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상처를 입었던 기억들이 있을 예. 거거든요. 이제 아마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유동규 씨가 그 정황들을 보고 나서 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거 좀 진실을 밝혀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어떤 심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추측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그 유 전 본부장 작년 9월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9월에도 이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의 일주일 동안 제대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있잖아요. 이게 왜 살아야 되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밝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죽으면은 다 덮어씌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번 밝혀볼게요. 그리고 다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잘못인 것, 잘못이건, 그 다음에 문제가 있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네, 들으신 대로 유 전 본부장은 어제는 또 법을 믿고 행동하기로 했다. 양파 껍질이 많아도 속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유 전 본부장의 작심 발언들이 가져올 좀 후폭풍 어떻게 물론 어떻게 예상하세요? 후폭풍은 상당히 있을 거라고 봐요. 유동규 본부장이 계속해서 언론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타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유동규 본부장의 의도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말로 본인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공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자신이 8억 4천 정도를 다 받았다라고 하면 뇌물이 되는 것이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김용 부원장한테 줬다라고 한다면 이건 뇌물이 아니라 정치 자금이고 말 그대로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런 검찰과의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진술한 것인지는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고 해서 화가 나서 그랬다. 사실은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자신이 1년 동안 구속돼 있으면서 굉장한 고뇌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한 고민도 했겠습니다만 지금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돼 있기 때문에 대장동 사인방들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나 검찰에 잘못 보였을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적용법자라든가 형량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당연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점에서 이런 유동규 전 본부장의 행동은 굉장히 복합적인 요인이 합쳐져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일어났던 대형 사건, 부패 사건을 보면요. 대부분 어떤 게 발단이 되냐면 측근의 배신에서부터 발단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될 때도 제일 측근이었던 이제 뭐 총무비서관의 어떤 진술이 결정적이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선거자금 받았을 때 그때는 안희정 전 지사가 본인이 다 안고 가버렸죠. 본인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뭐 형을 살았고요. 이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유동규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10여 년 동안 본인의 정치 역정과 함께 했는데 그 사람이 측근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측근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분이 이제 그 성남시에 처음부터 2010년부터 그 선거 과정부터 들어가서 본인이 또 도시개발공사에 있으면서 선거 때는 또 그거 잠시 그만두고 가서 선거운동도 도우고 그러면서 경기도 저 관광공사 사장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측근이 아니다라고 매몰차게 이제 하고 본인도 저때 작년도 3월 달에 저런 기자회견을 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내가 뭘 할 수 있으니 빨리 나에 대한 뭔가 좀 조치를 취해라. 라는 저는 신호로 봐요. 아마 일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정진상 김용 씨가 아마 검찰에 이야기가 다 돼 있다라고 했다는 뭐 진술도 있습니다. 그건 좀 더 밝혀봐야겠지만 어쨌건 지금 이 사안은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저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극단적 선택을 김문기 씨 같은 경우도 아니 자녀들한테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나 3명이서 같이 골프 쳤다는 이야기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10여 년 동안 본인이 함께 했는 직원이라면 그 왜 이름 모르겠습니까? 저희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계속 비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에서도 나 혼자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오르게 죽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느끼는 것이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금 전달 진술 유 전 본부장이 했지만 입증할 메모 등 증거 제시한 것은 남욱 변호사 측이었습니다. 대장동 팀으로 꼽히는 이 김만배 씨도요. 수사가 제대로 궤도에 오른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장동 팀, 이 대장동 일당 이 전반에서 태도 변화 감지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겁니까, 장현재 변호사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9월 정도부터 이 대장동 의혹이 국민적인 이슈로 떠올랐는데요. 그때 이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던 혐의들은 배임이라든지 뭐 횡령이라든지 뇌물 이런 혐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 7월에 수사팀이 전면 교체가 되면서부터 이제 정치자금 관련된 것,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선자금 의혹으로 뭔가 대장동 의혹이 완전히 전환되는 그런 국면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대장동 일당들의 진술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주된 어떤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이 그 김용 부원장에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지금 관여되는 사람들이 유동규 전 본부장뿐만 아니라 남욱 그리고 그다음에 그 정민용 변호사까지도 지금 다 걸쳐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해서 나오는지 또는 세밀한 부분에서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나오는지가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수사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도원 결의에 금이 갔다면서 이 대표에게 기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을 했거든요. 수사가 좀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고 보시나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뭐 남욱 변호사나 뭐 정진상, 뭐 유동규 이렇게 그 이른바 대장동의 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한테 사실 위례 신도시 개발과 관련된 특혜 의혹과 관련된 추가 기소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들에 대한 수사나 재판의 어떤
압박이 굉장히 강하게 저는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이런 의미에서 아마 관련자들의 진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묻고 갈 수 없겠다. 우리만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결국에는 필요한 추가 증언들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아마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이번 주말에 정말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른바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네. 성남FC와 관련돼서도 두산중공업의 주식을 매매했다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또 유동규 씨와 정진상 씨의 어떤 통화 내용에서 모 검사에게 입원을 하게 되면 풀어주겠다 이런 언론 보도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훨씬 더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른바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수사 이런 압박도 훨씬 더 커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런 의미에서 어떤 터닝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얘기해 주시고 지금 여야 쪽에서는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같은 야권 내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김혜영 전 의원.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와 달라 이렇게 말을 했고요. 서른 의원은 그 전에도 이재명 리스크에 대해서 현실화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께서는 이런 내부의 그 목소리는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내부의 목소리는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정점으로 치달을수록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운명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자신에게 어떤 검찰발 그 어떤 계속적인 수사와 공격에 대해서 운명이고 국민을 믿고 가겠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이걸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이겨내고 극복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 주말에도 용산과 광화문에서 많은 국민들이 모여서 서로 간에 이념 대결을 하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다툼이 있었거든요. 국민의힘 쪽, 민주당 지지자 쪽들이.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이 정반으로 이렇게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데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제가 위기고 지금 환율이라든가 무역 적자라든가 이런 게 리먼 브러더스 사태라든가 IMF 때하고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경제가 위중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그래서 국론이 반으로 분열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치에 대한 불신도 굉장히 커져 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강화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도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도 커져가고 있다. XX 발언이라든가 주사파와는 협치하지 않겠다라든가 이러면서 자기 야권과의 협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고민도 상당히 커져가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제 이 운명은 사실은 주어진 게 아니라 이 대표 스스로가 만든 운명 아닌가요? 이 본인이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민주당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왜 이재명 대표가 무리하게 보궐선거 나오고 당대표 된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문제를 당의 문제로 그냥 다 넘겨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의 저는 쓴소리 민주당의 살 길은 뭐냐면 철저하게 이 문제는 당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하는 겁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이 문제는 자신의 변호사들을 사서 이 문제가 생기면 대응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대변인이 발표하지 말고 변호사가 발표하면 되는 문제예요. 왜 이 문제는 왜 민주당 대변인이 이 문제를 발표합니까? 이 문제와 해서 민주당이 관련된 게 있습니까?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이 대장동 문제에 민주당이 무슨 역할을 했나요? 아무 역할한 거 없어요. 이재명 대표가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왜 자꾸 당 문제로 넘어가면서 지금 내일 모레 국회 오는 시정연설도 못하겠다 등등 하는 것은 민주당이 다 함께 그냥 가자는 이야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민주당이 살 길은 절대 이재명 대표 이 문제는 이재명 대표 개인이 일단은 대응하도록 놔두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제1야당으로서 제1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그 민생 문제를 하면 되는 문제예요. 그런 문제를 민주당 차원에 대응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래야지만 저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도 살아나지 않겠는가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개인 리스크를 민주당 전체가 끌어안고 가는 게 아니야 이런 지적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장현주 변호사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당 내부에서도 그런 우려들도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개인 비리가 밝혀진 바는 지금 없고 현재 의혹 상태인 것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검찰의 수사 방향 그러니까 제1야당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전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요. 야당 입장에서는 전 대통령과 현직 대표에 대한 수사의 칼끝 을 겨눈다. 즉 야당 탄압이다라는 또 기조로 이어져 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특검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 대장동 관련 의혹을 낱낱이 규명하자면서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특검을 제안을 했죠. 오늘 민주당에서는요, 대장동 특검 즉각 수용해야 한다. 윤 대통령에 답을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죄를 덮으려는 의도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야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떳떳하다면 대장동 특검을 즉각 수용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25일 국회 시정연설 전까지 분명하게 답해 주길 바랍니다. 수사를 막고 죄를 덮으려는 검은 속내가 훤히 들여다보이는 신의 악수입니다. 대장동의 진실이 이재명 대표의 턱 밑까지 왔습니다. 이재명의 특검은 국민이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자,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한 이 논두렁 시계를 연상한다. 이러면서 윤 대통령의 특검에 대해서 답해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국민의힘은 이 이재명 특검을 거부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측 공방이 이제 치열해지고 있는데 당협위원장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논두렁 시계 얘기 좀 민주당에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작년에 기억나는 것만 해도 언론중재법을 민주당이 통과시키는 과정에서도 논두렁 시계 같은 사건을 막아야 된다면서 당시에 윤호중 원내대표가 또 한 번 논두렁 시계를 언급한 바가 있었고요. 네. 얼마 전에 김정숙 여사 옷값과 관련된 이야기들에 대한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그때 또 윤호중 원내대표는 또 논두렁 시계가 연상된다. 사실 논두렁 시계라고 하는 것이 뭐 전 국민의 뭐 나름의 이제 어떤 정치적 상처, 국민들의 상처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민주당이 변호 논리, 특히 이재명 대표를 향한 변호 논리로서 계속 사용되는 것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일단은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지만 특검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미 작년부터 꾸준하게 주장이 됐는데 왜 수사가 이재명 대표의 턱 밑까지 나왔을 때 그제서야 특검이라는 것을 시급하게 띄우느냐. 여기에 대한 다분히 정치적 목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이번 주부터 특검 띄우기에 나선다고 했는데 오늘 또 상황들도 그랬고요. 어떻게 좀 진행될까요? 아마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정부로부터 정치적 탄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했던 사업 모두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가족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 탄압, 정치 보복에 대한 논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 대장동 사인방들의 진술이 조금씩 바뀌면서 계속적으로 뭐 형량과 관련한 회유가 있었다. 이런 논리들이 계속 나오고 유동규 본부장의 동거녀가 같이 조사를 받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의 어떤 진정성,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여러 개를 뭐 야당 대표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다면 뭐 대장동 사건에서는 특검 하나 좀 받아도 되지 않는가. 그래서 좀 국민들이 공정하다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한지에 대해서 확인해 볼 필요성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특검 하나 정도는 받아도 좋지 않나 싶고 만약에 이것까지도 거부한다라고 한다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일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과 다른 부분이 많이 나왔거든요. 주가 조작 시기에 계좌가 이용되고 그 계좌가 5개가 있고 김건희 여사의 장모의 계좌도 활용됐고 그리고 3개월에 9억 정도 김건희 여사가 수익을 얻었다라고 하니까 이것까지도 같이 특검을 해서 그럼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민주당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특검이 어떤 대장동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윤석열 대통령 관련된 걸 추가해서 하자니까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과거 이재명 대표는요. 특검은 적폐 세력의 수법이라면서 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 9월 국정감사 당시 발언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특검 수사를 하면서 시간을 끌자고요. 역시 많이 해봤던 적폐 세력들의 수법입니다. 특검 만능주의적 사고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검은 절대적으로 정의롭고 절대적으로 유능하냐.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도 가져야죠. 그러니까 이제 말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대장동 특검을 주장하던 아니다 거기다 다른 걸 추가했다. 이게 지금 불편해서 못하는 겁니까? 답이 나와 있네요.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특검이라는 게 유효하냐 뭐 등등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이 왜 지금 특검을 이야기를 하죠? 그럼 검찰을 없애고 다 특검을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거. 특히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저렇게 주장했는데 저거에 대한 입장 변화, 왜 그래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는 없이 또 갑자기 다른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믿어야 될까요? 자, 그런 면에서 지금 야당의 특검 주장이란 게 아니 야당 수사만 무조건 특검해야 됩니까? 예전에 뭐 드루킹 특검은 있었습니다만 이 특검이란 게 권력이 중립적이지 않다거나 또 이게 수사에서 중대한 어떤 문제가 있다거나 드루킹 같은 경우는 당시에 경찰들이 압수수색하러 갔다가 뻔히 증거물을 보인데도 그만 갑시다라고 돌아서 버렸어요. 나중에 그거 다시 수색하니까 거기에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특검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자꾸 이제 말끝마다 김건희 특검을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좀 전에 이승훈 변호사님 그렇게 잘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럼 그 2년 동안 서울중앙지검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왜 기소를 안 했습니까? 그런 중대한 사안이 있는데 2년 동안 수사를 했는데 본인들은 기소도 못 했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2년 뒤에 와서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이제 특검을 하자? 자, 그런 게 있었다? 하고 2년 동안 그러면 기소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뭔가 이 주장에 대해 자꾸 이렇게 반대로 바꾸려고 계속 김건희 특검 이야기 하시는데 그때 수사 제대로 못 해놓고 이제 와서 특검을 하자는 게 앞뒤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과거 대선 때 특검을 하는 게 만능이냐라고 이제 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그건 수사 초기였어요. 검찰 수사 초기부터 검찰 수사를 믿지 않고 바로 특검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던 것이고 대선에 한참 왔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만배 씨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의 집을 사준 것과 그리고 그 부산저축은행의 어떤 대출 비리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 검사실에 봐줬다라고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같이 특검을 하자고 했었기 때문에 상황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되고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왜 기소를 안 했냐 뭐 그런 비판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비판은 동시에 적용돼야 될 것 같아요. 그 대통령 후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전 정부에서도 기소를 못하고 현 정부 검찰도 기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검찰이 좀 소신 있게 결정을 내려야지. 아니 불기소를 하든가 기소를 하든가 결정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계속 갖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검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지 검찰이 전 정부 검찰이든 현 정부 검찰이든 제대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논란은 전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선 다음 쟁점도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보수단체와 진보단체 동시에 대규모 집회를 열었죠. 보수단체는 이재명 대표를 구속하라, 또 진보단체는 윤 대통령 퇴진하라는 서로 좀 다른 구호를 외쳤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는 경찰 추산으로 3만 3천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지금 민생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정말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대단히 안타깝죠. 우리 국민이 사실 이런 정치적인 이슈로 반으로 쪼개져 가지고 양쪽에서 이런 정도의 대규모의 집회를 했던 기억은 2019년에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을 때였거든요. 민주당, 그러니까 이른바 저희 진보 진영에서는 사실은 조국 수호 집회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또 조국 탄핵 집회를 또 하는 세력들이 또 이렇게 광화문을 차지하고 또 이 어떤 세력 간의 어떤 싸움들이 있고 있었는데 당시에도 왜 그러면 이렇게 국민이 반으로 쪼개졌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를 제대로 못하게 하는 어떤 정치적인 결계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를 비판하는 국민들이 분연히 나와서 또 시위를 하신 거고 아니다 이건 또 정치적인 수사다 오히려 맞대응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 수총의 집회가 이루어진 것이거든요. 거의 비슷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 깔끔하게 수사로서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다투면 될 일을 민주당 전체가 나서서 이렇게 지키기 시작하면 지지자들도 당연히 거기에 맞대응해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이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다분히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생각도 저는 분명히 들고 그런 의미에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우리가 사법 절차를 믿고 신뢰를 하고 그래도 잘못이 있다 그러면 재판이나 우리가 수사 과정에서 다투면 될 일이지 아직 수사가 제대로 압수수색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민주당이 정쟁으로 삼으면 어쩔 수 없이 국론 두 개로 분열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장님 저걸 어떻게 보십니까? 저 장소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야당의 의원들이 저 퇴진 집회에 나서서 말을 했다. 요거는 어떤 느낌으로 오십니까? 어제 아마 대략 공적으로 한 4명 정도가 참석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요. 민영배 의원 등등해서 참석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국회의원은 이제 우리가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헌법기관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국회의원 개개인 자체가 국가에서 그렇게 뭐 월급도 주고 또 보좌관도 9명씩이나 붙여주고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떤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의원이 저렇게 광화문시 뭐 시민들이야 어떤 면에서 보면 자유 입장에서 나가 집회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운동 만약 저런 집회에 대통령이 나가서 집회에 참석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총리가 나가서 했다고 보십시오. 어떨까요? 그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은 그러면 나가서 할 수 있습니까? 그럼 국회의원은 왜 국민들이 세금으로 많은 보좌진으로 보좌를 하죠? 그만큼 헌법기관인 신중하게 행동해야 되고 또 저 행동을 보면 결국은 지금 이 대통령의 임기가 지금 5개월밖에 안 됐는데 퇴진하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는 지금 뭐 어떤 면에서 보면 대선 불복으로도 비춰질 수가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니 이 국회의원이 뭐 말할 수 있는 자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본인이 하고 싶으면. 근데 굳이 저렇게 집회를 선동하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저는 뭐 다시 한번 좀 각성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수 단체하고 진보 단체가 갈라져서 저렇게 싸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안타깝고 국민들이 그만큼 정치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이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왜 저기 가서 집회를 하느냐 뭐 그런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개인에 따라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그런 활동들이 국민이 봤을 때 밉상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 다음 총선에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민주당 지도부가 거기 나가지 마라, 나가라 이렇게 지도하는 것 자체가 저는 민주주의와 맞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조국 전 장관 검찰 개혁한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많이 수긍을 했었고 그리고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있었을 때 딸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처에 대해서 조카에 대해서 뭐 동생에 대해서 수사했을 때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고 집회를 했었죠. 그렇지만 유죄 판결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다 수긍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민주주의다 이런 생각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도 공정과 상식을 많이 주장했었고 검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실상 수사해서 구속시켰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자유롭게 수사하고 대통령으로서의 통치 행위를 한다고 했을 때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라든가 또는 대장동 사건에서도 특검에서 좀 더 공정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과 의사표현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돼요. 의원들 얘기도 있지만 그런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1월 5일 열리는 이 윤석열 퇴진 집회 이 후원 계좌 예금주 이름이 전국 중고등학생 대표자 학생협의회 이거라고 밝혔는데 이 단체가 여성가족부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체 이름이 전국 중고등학생 대표자 학생협의회라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중립적인 이름이잖아요.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가졌다라고 판단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울시랑 여가부가 이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직접 지원을 한 것이 아니라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서 동아리 활동 지원 사업으로서 지원을 한 것이거든요. 뭐 여가부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중립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단체가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후원금을 받았다고 하면 그 역시도 우리가 또 따로 따져볼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